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안의 부적이 조상이라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빌라 등의 빈집을 다음 입주자분들을 위해 청소하는 일을 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여느 때처럼 의뢰가 있어서 이사하기 전 집에 갔습니다. 침실 하나와 주방이 있는 집이었고, 이전 세입자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것에 비해 깨끗하고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오후 5시경에 마무리하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신발장 위 천장 쪽에 달린 벽장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안을 확인해 보니 밧줄 같은 물건과 글씨가 적힌 부적, 구멍이 뚫려 있는 옛날 동전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뭐야? 왜 이런 데에다 이래놨어? 의구심을 가지고 아니 물건을 모두 꺼냈더니 작은 골판지 상자 한 개 분량이 되었습니다. 무슨 주술 같은 건가? 같이 청소하던 멤버들도 미심쩍은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사진을 보내주며 분실물이 있었다고만 연락했고 물건은 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후 별일은 없었고 그 집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이사 후 청소 의뢰가 있어서 가보니 그때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작업한 방이었으니 아직 깨끗한 상태였고 청소는 금방 끝났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궁금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뭐 귀신이 나왔다나 뭐라나. 여태까지 전혀 그런 일 없던 매물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클레임을 걸어서 집세도 떼먹고 허둥지둥 나갔다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렇게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직업상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제가 맡은 일에서 사건이 터진 것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소름 끼쳤지만 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뒷정리하고 다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직후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귀신이 나왔대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는 끊겼고 우리는 내키지 않지만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은 깨끗해서 청소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때 저는 그 분실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 분실물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엔 어떻게 됐죠? 연락했는데요. 필요한 물건은 가지고 나왔으니 전부 처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전 세입자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직감적으로 그 분실물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저는 그렇게 제안했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전화를 걸어 자세히 설명하자 이전 세입자는 말했습니다. 그거 제 조상님이에요. 예전부터 자신에게 붙어 있었는데 별다른 영향도 끼치지 않아서 천장 쪽 벽장에 넣어두고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귀신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곤란하죠. 어떻게 좀 안 되나요? 부적이랑 옛날 동전이 없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더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미 다 처분하신 거죠.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잠시 통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전부 다 아직 창고에 있어요. 처분하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로서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던 귀신도 사라졌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할 때는 두고 가시는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상 문 닫는 가게.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약 5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주변에 위치한 어느 가게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해당 장소는 나쁘지 않으며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그곳에 튀김 가게가 열렸는데 개업 첫날에는 튀김 한 개를 서비스로 주기 때문에 저도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남편은 그 가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소에 있는 가게들은 길면 1년, 짧게는 2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동네가 활기차 있어서 새로운 가게가 생기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 가게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가한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때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멋모르게 동네 정보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귀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보였던 것일까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골목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골목을 들여다볼 때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 자리에는 술집이 생겼습니다.
카운터 8석, 테이블 4석이 있고 점심 식사도 가능하며 저녁 영업은 6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상당히 세련된 가게이죠. 남편과 함께 가게를 다니면서 주인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이 가게 이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 어느 날 밤 가게 주인 중 부인이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일 저녁 8시 손님은 우리 부부뿐이었습니다. 당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벽에 묻은 얼룩이 안 없어져서 매일 밤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 벽에는 테이블에 가려진 희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저 얼룩 사람 얼굴처럼 보이나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부인은 조금 우울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가끔은 쉬어도 돼요. 3개월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셨잖아요.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눈 다음 주 그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 다음으로는 미용실이 들어섰고 얼룩이 있던 벽은 선명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귀신 소문 사실일 수도 있겠네. 어머, 당신이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20년 전에 거기 있던 라면집에서 불이 나서 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유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벽에 묻은 얼룩은 무엇일까요? 요즘 미용실을 둘러봐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문 닫겠는데 제 남편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저는 가급적 그쪽 반대편으로 다니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을 거는 여자. 이것은 내가 겪었던 믿기 어려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정상 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시내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도우미라는 일은 언제나 같은 루틴이었지만 일하는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그중 몇 번 가봤던 호텔도 있었고 그곳에서도 평소처럼 연애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오매무새를 확인하고 연애 중에는 화장실을 가는 일 없도록 했었습니다.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동료는 아까 가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3개의 칸 중 가운데 칸, 창문이 있는 칸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보던 중 갑자기 창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에서 말을 걸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을 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감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호텔의 직원인 것 같아 나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뗐다가 다시 창밖을 볼 때 그 여성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호텔 직원들과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연보라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만난 여성처럼 감색 기모노를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기실에서 호텔 안내도를 보는 순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갔던 화장실은 3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에는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높이 10m 아래에는 주차장과 정원만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모노 입은 여성은 어떻게 서 있었던 걸까요? 화장실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 무서워져 연애가 끝나도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다가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에 감색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있나요? 우리는 전부 이 연보라색 기모노만 입고 있어요. 직원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여성의 얼굴, 기모노의 색깔, 목소리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만 나는 그 여성이 나쁜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략 10년 전의 일로 어머니가 가게에서 밤잠을 설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가게에는 출입문이 2개 있었으며 그중 한 곳을 들어가려면 외부 문과 내부 문, 두 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과 문 사이의 공간은 방풍실처럼 작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인기가 있었고 어머니는 바쁘게 단골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손님이 오는 줄 알고 문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신경질적이었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다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일이 반복되자 가게에 있던 단골 손님이 눈치챘습니다. 요즘 입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놀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두 사람이 모두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싫지 않은 것일 테니까. 어머니는 그런 생각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단골 손님이 함께 가게 출입문을 열고 방풍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며 가게를 떠났고 어머니는 바로 가게의 점장에게 이 일을 전하였습니다. 점장은 이런 일에 대해 잘 아는 여성을 가게에 불러 이런 이상 현상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방풍실에 아메바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마저도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을 주는 아메바 같은 존재를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음을 확신했고 자주 찾아와 이 현상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그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가게를 방문했고 아메바 같은 존재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소금을 뿌리고 특별한 주문을 외워 쫓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와 단골 손님은 여전히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 여성은 아메바 같은 존재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단골 손님의 불편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 여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단골 손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는 유령이라는 것이 모두 사람처럼 생겨 있다는 통념을 깨트렸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의 유령. 초등학생 때 외할아버지가 긴급 입원하셨습니다. 남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총출동하여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외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말을 걸어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나조차도 외할아버지가 더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나와 남동생을 데리고 일단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실에는 아버지만 남아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자고 있었을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느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자명종으로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내가 평소보다 잠을 적게 잤는데도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더 자고 싶다는 생각에 뒤척이다가 옆에서 자는 남동생을 보고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외할아버지가 남동생 바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 집에 계시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전화벨이 울리고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서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계시던 외할아버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에서 외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어. 택시를 탔을 때 남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만 하고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나는 역시 그랬구나 싶어 동생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건 유령이 된 외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외할아버지가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는 건 부끄럽지만 나는 어른이 된 지금도 귀신이나 유령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의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몹시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이셨습니다. 모두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고 있었지만 외할아버지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뭔가를 확인했을 때 외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 버리셨습니다. 나는 외할아버지 유령을 보고 만 것이 너무 무서워서 진심으로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소름이 돋아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병실 밖으로 옮겨지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유령이 된 외할아버지가 또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유령은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해라고는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몸이 불태워지고 맙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 이별인 것처럼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외할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화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기 위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내 뒤에 서서 계신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비친 것입니다. 뒤돌아봤지만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화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외할아버지 유령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할아버지 본인의 장례식 중이었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외할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장난기 많은 외할아버지였지만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 건 역시 참아주었으면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외할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무서울 뿐이니까요. 그 후로는 외할아버지 유령을 본 적이 없지만 분명 하늘나라에서 겁먹은 제 모습을 보고 싱글벙글 웃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6번째 이야기, 산길. 심령현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몇 년 전 내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여름 전에 친구 S가 친척에게 캠핑카를 빌려왔습니다. 꽤 크고 어른사 5명이 안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캠핑카. 어쩌다 보니 친구들끼리 흥이 올라서 이 캠핑카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주 어울렸던 T도 데려와서 남자만 셋이서 대학 여름방학 때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루트나 목적지도 없는 무계획적 여행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탔기 때문에 호텔에 묵을 필요도 없어서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밤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피곤하면 잠깐 근처에 차를 세우고 눈을 붙였습니다. 이게 꽤 재미있었습니다. 마음먹고 찾아봤더니 근처에 온천이나 목욕탕이 제법 많아서 중간부터는 온천을 찾으러 산속만 마구 달렸습니다. 그날 밤도 S가 운전해서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밤 10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커브길이 반복되는 고갯길로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쓸쓸한 거리였습니다. 나는 조수석에서 S와 잡담을 하고 있었고 T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산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카디건을 걸친 중년을 넘긴 아줌마와 2~3살 정도의 남자아이. 그렇게 속도를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밤 산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곳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자 S는 급히 핸들을 꺾었고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듯 운전하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그 애 데리고 있던 아줌마 이상하지 않냐? 어딜 가길래 이 밤중에 산길을 걷고 있냐고. 이 근처에 집이 있나 보지. 아니, 그건 아니지. 산 너머 고갯길인데 여기 온천도 아직 멀었구먼. S의 말대로 산기슭 마을에서 여기까지 10km는 달렸지만 도중에 민가는 없었고 목적지인 온천시설도 아직 멀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도 여기저기 확대해서 찾아봤지만 이 주변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산속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줌마는 어디로 가려던 걸까요? S와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차를 몰았고 잠시 후 목적지인 온천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시설이라고 해도 숙박은 안 되는 그냥 목욕탕에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딸린 소박한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어수선하다고나 할까요?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부지내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모두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아저씨 2명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1명 사라졌다고 합니다. 2살 배기 남자아이로 부모가 온천에서 나와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S와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까 전 아줌마랑 같이 있던 아이일 거라고. 오는 길에 아이를 봤다고 말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만일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그 아이와 아줌마가 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틀림없어. 제발 거기까지 안내해줘. 영상을 본 아이의 부모가 머리 숙여 부탁했고 우리는 캠핑카에 2사람을 태우고 다른 차 일대를 데리고 아까 지나온 곳까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자고 있던 친구 T가 일어나서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혼자 당황하고 있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아이는 곧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랑 만난 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니 가드레일 옆에 한 나이가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천 시설에서 만난 낯선 아줌마한테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그 아이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뒤 그대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뒷수습도 큰일이었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엉엉 울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정 설명을 부탁한다며 마치 유괴 사건처럼 미리 진행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들은 얘기로는 블랙박스에 찍힌 아줌마는 결국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잡기는커녕 아줌마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조사해봐도 전혀 단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상상일 뿐이지만 아마 아줌마는 특별히 어디로 가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산속이고 말입니다. 아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데려와서 내팽개치고 가면 끝. 그런 악애로 똘똘 뭉친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줌마의 모습을 하고 평화로운 시골 온천 시설에 우연히 숨어 있던 것은 아닐까요? 블랙박스에는 아줌마의 얼굴이 제법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본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안전화 소리. 겨울이 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 쌓인 눈이 흘러내리듯 계절은 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둑해진 골목이 밝게 열리기 전 골목을 가득 채우는 터벅거리는 소리는 필시 입에 문 새빨간 담뱃불 하나 벗삼아 출근길에 나선 일용직 최목수의 오래된 낡은 안전화에서 나는 소리라는 건 이 골목에 보금자리를 튼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약 1년 전 어떤 사건에서 다리를 크게 다친 뒤로 그 소리가 더욱이 거슬렸지만 이른 새벽을 여는 그의 발소리는 골목의 한 부분으로 녹아내려 그 누구도 그 소리에 불편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 노르스름한 외등 하나 없고 사방이 도시숲에 막혀 해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 낡은 판자촌 골목길에 아침을 최목수가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며시 다가온 봄 내음을 느낄 새도 없이 다가온 더위에 골목이 달궈졌을 때 폐지와 공병을 주워가며 홀로 어린 손녀를 키우던 김씨 할머니의 외침이 골목을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최목수의 발소리를 자명종 삼아 아침을 맞이한 늙은 그녀의 비명은 전날 주말이었던 관계로 집집마다 내놓았을 빈병을 주우려고 밖을 나섰는데 본인 집 대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혹시나 전날 제사를 지낸 황씨 할머니 놓고 간 제사 음식일까 싶어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잘게 다져진 고깃덩어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공포였습니다. 조용하고 어둡던 동네가 빨갛고 파란 불빛으로 물들고 그 불빛을 몰고 온 경찰들의 말에 따르면 무식하게 짓이기고 다진 고기는 누군가의 왼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상황을 지켜보며 이리저리 소문을 불려가던 사람들 중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모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쪼매난 별 모양 문신이 있다던데 저기 윗짝에 사는 공씨 아니야? 그 있자녀 얼마 전에 출소한 평소 쉰소리하기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의 말에 순경 하나가 와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몇몇이 공씨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 중 제일 먼저 녹이 잔뜩 낀 파란 대문을 부수듯이 열고 들어간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어디에서도 공씨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따라 들어온 순경이 마당 한편 놓인 개 집 안에서 공씨의 머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공씨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몇 주 동안 태풍이라도 몰아치는 듯이 동네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공씨와 원한 관계에 있을 법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작고 별 볼일 없는 동네에 둥지를 튼 사람들 중 몇 해 전 공씨의 뺑소니로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고 총 4명의 피해자 중 공씨가 고깃덩이가 되기 전날 공씨의 뺑소니로 허무하게 먼저 떠나버린 남편 제사를 지냈던 황씨 할멈은 며칠간 걸친 조사에서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이제 남은 사람은 최목수 하나뿐이었습니다. 약 1년 전 하루도 빠짐없이 울리던 최목수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홀로 키우던 어린 남매 중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막내 딸아이가 바다가 보고 싶다며 투정 부리는 탓에 그날 하루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큰놈 고등학교 올라갈 적에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버텨내던 중 딸아이의 귀여운 투정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 하루 정도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최목수도 그의 자식들도 그날 하루 처음으로 남들과 비슷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단해하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들어선 어두운 골목길 입구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노인의 인사에 이 사람이 누군지 고민하는 것도 잠시 자주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챙겨주는 황씨 할머니의 남편이라는 노인의 말에 최목수와 노인 그리고 아들과 딸은 그 자리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공시의 낡은 자동차가 죽음처럼 갑작스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씨 할멈은 남편을 잃고 최목수는 다리 한쪽을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사고 현장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버린 탓에 그는 희망도 삶의 목표도 모두 잃었습니다. 경찰이 최목수를 찾아갔을 때 단칸방 한편에 누워있는 최목수의 몸뚱어리 아래 깔린 낡은 이불이 찐득한 액체에 흥건히 적셔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육체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한 듯 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유서 한 통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치감경과 정신병을 핑계로 형을 얼마 살지 않은 공씨가 뺑소니 치던 그날 도망치는 공씨.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 김씨 할머니는 전부 보았습니다. 최목수와 노인의 지갑에서 몇 푼 안 되는 지폐를 꺼내 쌈지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사건에 관심을 가지던 언론의 호소도 사그라들고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던 무렵 김씨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같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최목수의 안전화 소리 때문입니다.